나의 고향 광동은 피와 사륙이 난무하는 무법지대였다. 수십 년간 크고 작은 도적대가 창궐했는데 그 수가 10만이 넘었고 근거지를 알 수 없는 왜구들이 수시로 바다를 건너와 사람들을 마구 죽이고 고을을 약탈했다. 조정에서조차 광동은 더 이상 명의 땅이 아니라 할 정도로 관청은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고 대명의 군대는 이곳 광동을 평정하지 않았다. 드넓은 농지와 막강한 부를 가진 우리 집안은 많은 사병을 고용하여 장원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지만 이곳을 조금만 벗어나도 사람들이 죽고 다쳐 울음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고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패거리와 불량배들을 마구잡이로 때려잡다 보니 싸움으로는 나에게 대적할 리가 없었다. 나를 따라 옹원현을 지키기 위해 등 뒤로 모인 이들이 수백이 넘었다. 그들과 함께 외곽의 도적과 왜구들을 모조리 섬멸하며 약관이 되기도 전에 옹원현의 자랑이자 영웅이 되었다. 그러나 그 명성 따위 우물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격일 뿐 이미 이 중화의 저녁에는 천지를 뒤집을 장사들과 일국을 멸망시킬 지제들이 차고 넘쳤다. 특히 절강의 왜구를 경멸시킨 적개광은 단연 중화 최강의 사나이였다. 얼마 뒤 큰 대란이 광동에 들이닥쳤다. 광동 동단의 대도적 장년이 군사를 일으켜 스스로 왕이라 칭하며 조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양광 총독은 급히 광동의 사람들을 모병했다. 내 나이 18에 편안한 삶을 버리고 백성을 위한, 나라를 위한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양광 총독 장을의 군대에 말단으로 입대했다. 정규군에 들어가며 전장을 누빌 줄 알았지만 마음처럼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난 그동안 서책보다 무예를 중요시했고 광동의 언어 외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기에 총독에게 중용받지 못했다. 전문적인 군사훈련도 지휘 방법도 배우지 못한 한낱 존구석의 수령이었지만 적의 표적이 되어 난전에 가장 먼저 투입되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맹렬하게 적진을 휘저었다. 도적들을 소탕하고 왜구들을 격파하며 붙잡힌 백성들을 구출했다. 험준한 산을 돌파하고 토성을 기어오르며 항상 선봉에서 칼을 휘둘렀다. 야전에서 수경하며 온몸을 피와 흙으로 뒤집어 썼더니 어느새 관이는 고속으로 상승했다. 나정으로 부임하여 병사들을 훈련하고 직접 괭이를 메고 황무지를 개척하며 가난한 도시를 활기차게 만들었다. 조정에서의 지원이 미약했기에 부족한 부분은 모두 나의 재산으로 충당했다. 지금까지의 공적을 인정받고 30이라는 이른 나이에 부총병의 지위까지 올랐다. 하지만 출세 가도를 달리던 난 허망하게 무너졌다. 군사들을 너무 엄하게 대한 것이 화근이었다. 백성들을 핍박하는 사병 100여 명을 엄벌했는데 이놈들이 반란을 일으킨 뒤 뇌물을 주고 광동어사 나응학과 결탁하여 내가 백성들을 괴롭히고 마을을 노략질하며 병졸들의 급료를 횡령한다는 이유로 나를 끌어내렸다. 몇 번이고 결백을 주장했지만 나어사의 입김은 막강했고 어떠한 변론도 통하지 않았다. 내 능력과 공적을 귀하게 여겨주신 황상께서는 공을 세워 속죄할 것을 명하시며 친히 복직시켜 주셨지만 조정의 대신들은 서로 편을 나눠 자신들의 세를 불리기에 급급했고 그중 한 사람인 나응학은 나의 복귀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들의 희생양이 된 나는 황상의 명에도 불구하고 파직되어 불명예를 안고 쓸쓸히 고향으로 돌아왔다. 조선 땅이 불바다가 되었다. 우리 해안을 강탈하던 왜구들은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막강한 군대가 그들을 집어삼켰다. 평소라면
변경의 전쟁 따위 신경조차 쓰지 않을 터였다. 문제는 이 미천한 외인들이 조선 땅을 거쳐 감히 대명국을 치겠다 하니 실로 웃음이 나면서도 결코 좌시할 수 없었다. 얼마 뒤 광동 땅 곳곳에서 병사들이 차출되어 조선으로의 지원이 이어졌다. 일선에서 물러난 초라한 몸이지만 이 무인의 심장은 뜨겁게 달아오르며 불타는 격전지 조선으로 가기를 갈망했다. 그 순간 황금빛을 휘날리며 달려오는 늠름한 기병 한 기가 나에게 조정의 직서를 건넸다. 황상께서는 아직 날 잊지 않으셨다. 계주진에 머무르며 바다를 건너오는 외인들을 방어하고 섬멸하라는 임무였다. 적공의 전술을 이해하고 광동에서 왜구를 척결한 이 몸이야말로 왜적들을 제압할 확실한 한 수였을 터이니 계주진에 주둔한 이후로 특별할 것 없는 날들이었기에 왜의 군대와 겨루기를 고대하고 고대했다. 조선에서 귀환한 이들은 하나같이 외장들과 그 병사들의 귀신 같은 싸움 실력에 혀를 내둘렀다. 하루라도 빨리 조선으로 넘어가 대명을 얕잡아보는 미천한 놈들의 심장을 도려내고 싶었지만 도무지 기회가 오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이재독이 이끄는 군세가 평양을 제압하며 반격의 서막이 시작되었다. 송경략이 병부상서에게 나의 군대를 요청했고 나 역시 전장에 뛰어들기 위해 끊임없이 상소를 올렸지만 병부상서 석성은 나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놈은 오히려 내가 자신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사리사욕을 챙긴다며 모함했다. 계주진으로 부임하기 전 남오도의 부청병으로 있을 때 놈이 정기적으로 상납할 것을 요구하기에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고 사죄의 뜻으로 비단 몇 피를 보낸 것이 그 이유였다. 조선으로 건너가 전쟁을 지속하려 하는 나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 십류경을 파견한 석성에게 크나큰 걸림돌이었다. 그렇게 나는 또다시 권력 앞에 좌천되어 조선에 발을 들이지 못한 채 고향 옹원현으로 돌아갔다. 내 심장은 아직 불타고 있건만. 휴전이 지속되던 조선이 또다시 화마에 뒤덮였다. 석성의 주도와 십류경의 장난질에 대명국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곧장 십류경의 목이 날아갔고 석성은 압송되어 옥에 갇혔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옹원현으로 직서가 내려졌다. 이번엔 광동의 군사 5천과 함께 군선을 이끌고 조선으로 출격하라는 황상의 명이었다. 이 광동의 군사들은 남오도에서 함께 훈련한 용맹한 수군이었다. 광동에서 조선까지 기나긴 여정이 시작되었다. 관제묘를 지나칠 때마다 제사를 지내며 전쟁의 승리와 부대의 안전을 빌었다. 북경에 도착했을 때 황상께서 친히 우리 광동의 군사들을 격려해 주셨다. 황상의 성은에 고개를 조아리며 목청 높여 승리할 것을 선언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늠름한 자태로 수천의 인파 속을 가로지르며 북경을 벗어났다. 그 사이 진군을 재촉하는 급보가 전해져 왔다.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무패의 조선 수군이 칠천량에서 괴멸했다. 그들을 이끄는 이순신의 이름은 이영만리 광동에서도 들려오거늘 이따위 참패를 당하다니. 그동안 전해지던 그 명성이 실로 가소로웠다. 조선에 주둔한 우리 군사들의 안위가 걱정되었다. 현장의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그만큼 외인들의 무가 압도적인 것은 분명했다. 진군을 서둘러 장성의 시작점인 산회관에 당도했을 때 군량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 굶주린 사병들이 산회관의 식량에 손을 대고 이를 저지한 관리들을 폭행했다.
군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엄벌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나 지난날 억울한 누명의 관직에서 물러난 일이 떠올라 그들에게 경고만 주고 쓰러진 관리들을 뒤로 한 채 서둘러 사내관을 빠져나와 여순에 주둔했다. 주 총병의 부대와 함께 조선으로 가고자 했지만 조선엔 우리 군을 지탱할 군량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에 이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압록강 인근에는 우리 군량이 산처럼 쌓여 있었기에 광동의 군사들은 의주에서 대기했지만 요동의 겨울은 혹독했고 조선으로 넘어가는 길목은 너무 좁고 험했다. 보급의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봄의 따뜻한 숨결이 조용히 대지를 깨우기 시작할 때 압록강을 건너라는 경략, 경계의 명이 떨어졌다. 연안을 따라 이동하며 강화도를 지날 때 조선의 국왕 이연에게 서신을 보냈다. 개전 초기 송경략은 나와 광동의 군사들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고 절강 출신의 오유충과 낙상지를 비롯하여 그들이 이끄는 척가군이 왜적들을 상대로 대명의 위상을 높였기에 국왕이 직접 나서서 우리를 영접했다. 한성에 머무는 동안 국왕은 계속해서 다양한 선물을 보내왔지만 조정에 높으신 빌어먹을 개들의 귀에 재물을 탐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못하도록 오직 돗자리와 종이만을 받고 모두 돌려보냈다. 한성에서 군선을 이끌고 격전지로 향하기 전까지 국왕은 우리 군대를 전별하며 극진히 예우해 주었다. 조선의 국왕 이연조차 대명의 군대를 천군이라 부르며 정성을 다하는데 고작 찰방 따위가 국왕보다 늦게 나와 우리 군대를 업신여기기에 놈의 목을 새끼줄로 매어 군마에 묶은 뒤 마구 날뛰게 하였다. 조선의 고관들이 아찔해하며 나를 말리고자 했지만 앞으로 이곳을 지나칠 황상의 군대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이 기회를 통해 단단히 각인시키며 동작강 나루를 떠나 삼도수군 통제영이 있는 고금도로 향했다.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 같은 왜적들과 패배를 모르는 양장 이순신과의 만남이 눈앞에 다가왔다. 왜적과 싸워 가장 많은 전공을 올린 조선의 수군은 당연히 기고만장하여 우리와 기싸움을 하리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 판단은 완전히 빗나갔다. 먼 발치에서부터 대기하던 그들은 우리가 하선하자 우레 같은 함성을 지르며 환대했고 각양각색의 사내 진미가 우릴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 시종일관 인상을 쓰며 그들을 노려보던 나의 부관들과 병사들은 하나 둘 이순신의 성품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연합수군의 대장으로서 왜적을 격파할 계책은 뒤로 한 채 이순신의 길을 꺾어놓을 생각뿐이었었던 내 스스로가 소인배처럼 느껴져 분통한 마음에 고함을 질러댔다. 고금도의 주둔지를 구축하기 전 가장 먼저 관제묘를 건설했고 바쁘게 기동하며 훈련하는 조선 수군을 관찰했다. 우리 군선도 그들의 옆에서 훈련했지만 도무지 조선 수군의 속도에 맞춰 나아가지 못했다. 불쾌하고 열불났지만 이 모습을 이순신에게 들키고 싶지는 않았다. 한성을 떠나 고금도에 도착한 순간부터 사라지지 않는 이 찝찝한 감정의 원인은 모두 이순신, 그 잘난 이순신 때문이었다. 겸손한 듯 위험 있는 그 자세, 유연하지만 빈틈없는 그 모습에 무엇 하나 참견하고 질책할 여지가 없었다. 대명과 조선의 장졸들이 이순신을 칭송하는 불쾌한 이 순간, 고금도에 도착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외선 100여 척이 우릴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어둠이 흩어지기 시작한 고요한 새벽.
저리도와 녹도를 경계하던 사후선에서 불꽃이 날아올랐다. 밤사이 녹도진에 정박해 있던 외선 100여 척이 빠져나오기 시작했고 신호를 기다리던 통제사는 신속하게 출격했다. 육중한 판옥선의 행렬이 어느새 날개를 펼치더니 완벽한 포위망을 형성했다. 바다 위에서 자유로이 춤추는 용을 보는 듯 눈을 뗄 수 없는 완벽한 모습이었다. 용의 아가리에서 쉴 새 없이 불을 뿜어대자 물살을 타고 빠르게 다가오던 선두의 외선이 순식간에 박살나며 가라앉았다. 포격은 멈추지 않았다. 붉게 떠오르는 해와 함께 외의 군선 수십 척이 빨갛게 불타올랐다. 바다로 뛰어내린 외적들에게 화살비가 쏟아지고 창칼이 꽂혔다. 접근도 하지 못한 후미의 외선들은 서로 충돌하며 달아났다. 뜬구름 같은 소문만 무성하던 통제사의 싸움을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연합수군의 압도적인 대승, 통제사의 주도로 외선 수십 척이 박살날 동안 조선수군의 배는 단 한 척의 손실도 없었다. 대명예, 아니 나의 수군은 그저 먼발치서 구경만 한 꼴이니 화가 치밀어 올랐다. 승리를 축하하고 웃으며 통제사를 맞아야 한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애꿎은 부하들에게 역정을 내었다. 그때 조선 수군의 군관이 커다란 괴짝과 함께 통제사의 서신을 들고 찾아왔다. 이 승리와 전공은 모두 연합군의 전공이며 이는 곧 나의 전공이라며 화를 거두고 굽어 살피길 당부했다. 괴짝에는 외적의 머리 40여 급이 들어있었고 나포한 외선도 보내왔다. 몇 번이고 서신을 읽어보았다. 대명수군의 책임자로 조선에 넘어온 이후로 어디를 가든 그놈의 이순신 전부 이순신에 대한 말뿐이었다. 경략 형계는 물론이고 유정과 마귀, 일기당천의 무인들도 하나같이 이순신을 극찬했다. 나응학, 석성을 비롯해 날 끌어내리려는 수많은 인간들 틈을 발버둥치며 이 자리까지 왔는데 모든 인간들이 나와 이순신을 비교하며 나를 끌어내리려 한다 생각했었다. 그래서 이순신이 싫었다. 몇 번이고 서신을 읽었다. 시끄러운 잡음이 사라지고 지끈거리는 두통이 잦아들었다. 시기와 분노로 점철되었던 모든 것이 사라진 순간이었다. 자신의 명성과 출중한 능력에 자만하지 않았고 겸손과 위엄이 동시에 발산되며 부하 장졸 모두의 존경과 신임을 받고 있었다. 통제사는 나를 짓밟으려던 그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고 중화에서조차 견줄 만한 이가 없을 진정한 대인이었다. 조선이라는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대명의 인물이었다면 그야말로 천하의 대장군감이었다. 능히 천하를 다스릴 만한 인재이며 국운을 만회할 업적을 세울 인물이었다. 그날 이후 서로의 진중을 오가며 달빛 아래 시간의 흐름을 잊은 채 뜨거운 잔을 기울였다. 이 순간만큼은 전쟁의 소용돌이가 멈춘 듯 했다. 모든 것을 경계하던 나를 다스려준 노야는 내 주변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인물이었다. 풍신수길이 사망한 뒤 외적들은 조선에서 퇴각을 서두르고 있었다. 경략이 입안한 사로병진의 책략이 정점에 달하며 적들의 주요 거점인 울산, 순천, 사천으로의 일제 공격이 시작되었다. 노야를 중심으로 한 우리 연합수군은 소서행장이 주둔한 순천 외교성을 압박하며 묘도에 진을 설치했다.
때마침 도착한 유정의 군대도 진군하며 수륙 양면으로 소서 행장을 포위했다. 아침 일찍 장도로 출진한 노야의 함대는 우레 같은 포성을 울려대며 외교성 곳곳에 포탄을 떨어뜨렸다. 이틀간 온종일 포격을 퍼부었지만 수심이 얕아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다. 사흘째 울대에 맞춰 계속해서 싸웠다. 이번엔 우리가 앞장서서 싸웠지만 소서 행장의 농성은 과격했다. 우리 군사 11명이 놈들의 탄환에 맞아 비명횡사했다. 공세는 계속되었지만 놈들의 명줄을 확실하게 끊을 수가 없었다. 유정에게 서신을 보내 진군을 재촉했지만 놈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출전하지 않았다. 날이 밝은 뒤 도무지 협조하지 않는 유정을 찾아가 윽박지르며 이틀 뒤 함께 협공하기로 약조를 받아냈다. 우리의 공세는 계속되었지만 행장의 반격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조선 수군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최대한 접근하여 강력한 맹공을 퍼부으며 외적들 수십을 죽였지만 조선의 군관 이창일과 사도첨사 황세득이 놈들의 단환에 죽음을 맞이했다. 가까이 다가선 만큼 많은 이들이 단환에 맞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유정과 약조한 날이 되었다. 평소와 같이 소모전을 지속하였다가 초저녁이 되자 물대에 맞춰 대명의 군선을 외교성에 접근시켰다. 강력한 화포가 불을 뿜고 연기를 토해냈다. 성곽이 파괴되고 불길이 타오르며 외적들의 비명과 신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이 혼란한 틈에 유정이 육지에서 타격한다면 지독하게 버티던 소서 행장도 더 이상 버틸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소란은 금방 진정되었고 기다렸던 공성의 소음은 전혀 들리지 않았다. 행장의 반격이 우리에게 집중되며 화살과 탄환, 포탄이 순식간에 날아왔다. 우리 배가 불에 타고 병졸들 수십이 쓰러졌다. 설상가상으로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물이 사라지고 외교성에서는 수천의 병사들이 튀어나와 우리에게 달려들었다. 이제서야 유정의 진에서 변화가 포착되었지만 놈은 군을 움직이지도 않은 채 본진에서 북을 치고 나팔만 불어댔다. 유정, 이놈이 약조를 어겨 꼴이 말이 아니었다. 우리 배 사선 19척과 호선 20척이 모두 불타올랐다. 군선을 잃은 채 모두 뛰어내려 뻘밭을 나뒹굴었다. 괴성을 지르며 사납게 달려드는 외적들과 전열을 가다듬고 살아남기 위해 버티려는 대명의 군사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달려오는 조선군이 모두 한데 뒤엉키며 사상자가 속출했다. 수십 년을 전쟁터에서 구르며 온갖 전투를 경험했지만 이처럼 지옥스럽고 굴욕적인 상황은 없었다. 난전을 빠져나온 혈흔 따위는 전혀 없었고 온몸이 진흙투성이었다. 큰 승리를 쟁취하여 노야에게 보답하고 싶었으나 오히려 발목만 잡은 꼴이 되어버렸으니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오늘의 실책 이후로 더 이상 위험한 교전은 하지 않고 더욱 굳건하게 해상을 봉쇄했다. 그 사이 마귀가 이끄는 동로군은 울산에서 승기를 잡지 못한 채 패배를 거듭했고 이윽고 가등청정이 이 땅에서 사라졌다. 접전 중에 조선의 부원수 선거이가 전사했는데 노야는 그의 죽음을 매우 애석해했다. 중로를 담당하던 동일원의 군대는 사천의 심한 도노에게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당하며 후퇴했다. 서로를 책임지는 유정, 이 때려 죽어도 시원찮을 놈이 나와의 대화를 거부한다. 서신은 읽지도 않으며 보낸 군사들을 모두 돌려보냈다. 그 와중에 행장의 첩자가 유정의 진중에 수시로 들락거렸다. 아직 경략의 명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마귀와 동일원의 패배 이후에는 싸우지도 않고
달아날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외교성의 움직임이 바빠진 것이 한눈에 보였다. 소서 행장의 사신들은 노야가 무서운지 오직 나에게만 찾아왔다. 붉은 기와와 예리한 환도를 내놓는가 하면 돼지와 술통을 들고 환심을 사려 했다. 어제까지 장칼을 내 턱 밑까지 들이대던 놈들이 가등청정처럼 살아서 도망치기 위해 꼬리를 흔들어댔다. 장도의 수치를 생각하면 외교성의 놈들을 모조리 찢어발기고 싶었다. 허나 경략은 더 이상 불필요한 희생을 멈추라고 전군에 지시했다. 행장의 사신이 다녀간 이후에 노야와 함께 앞으로의 대책을 세웠다. 조선에서 경략의 명은 황상의 명과 동일했으며 나 역시 그 뜻을 거스를 수가 없었다. 상황을 상세히 전달하며 이제 다 끝난 전쟁이라 생각했지만 노야의 타오르는 두 눈은 외적들의 씨를 말려야만 사그라들 지독한 분노와 원한의 눈빛이었다. 우리 진중을 빠져나간 외선의 존재를 알아차린 노야는 나를 앞에 두고도 부하들을 시켜 외선을 추격하여 분멸시키라 명했다. 그와 나의 시선이 교차되었지만 서로 입을 열지 않은 채 무거운 침묵만이 막사를 휘감았다. 노야의 추격을 피해 배를 버리고 육지로 달아난 외적놈들이 외의 맹장 시만도노를 이 바다로 불러들였다. 나의 실책이 또다시 위기를 일으키며 우리의 군세가 도서행장과 시만도노에게 포위될 형국이 되어버렸다. 허나 노야의 눈빛은 더욱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더 많은 외적들을 수장시켜 모두 죽여버릴 차갑고 무거운 눈빛이었다. 그의 머리에는 이 바다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순식간에 전황을 정리하고 작전을 세웠다. 접전지, 적의 이동 경로, 적의 반응, 모든 것을 예측하여 전투를 준비했다. 그의 지휘에 따라 우리 대명의 수군은 남해도 서북쪽 죽도의 뒤편에서 외적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진군했다. 깊은 밤, 은은한 하현달이 이 바다를 비추고 잔잔한 물결이 달빛을 흩날렸다. 온갖 근심과 번뇌를 잊게 하는 이 평화로운 풍경 속에 모두의 운명을 결정지을 순간이 도래하고 있었다. 외교성을 포위한 몇 척이 교대로 포격을 날리며 맹공을 퍼붓고 작은 배마다 등불을 밝혀 외적들이 성 안에 들어박히도록 교란시킨 뒤 노야가 보내준 판옥선 두 척 중에 한 척을 기함으로 또 다른 한 척을 등 부도독이 승선해 선두에 나란히 서며 5선과 4선을 이끌고 다가오는 외적의 진입을 막기 위해 출격했다. 자시가 되었을 무렵 가늠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배들이 어둠을 틈타 노량 해협을 빠르게 돌파하고 있었다. 순천에서 거세게 타오르는 불길이 그들의 속도를 높이게 만들었다. 멈추지 않는 두근거림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게 했으나 함께 대기하던 조선의 수군은 누구 할 것 없이 일제히 강력한 화염을 내뿜었다. 앞장서서 달리던 외선이 순식간에 분쇄되고 기동을 멈췄다. 뒤따르던 외선이 그들을 포위하고 반격을 개시했다. 내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부도독의 판옥선이 바다를 가르며 격전지로 뛰어들었다. 더는 지체할 수 없었다. 공격의 길을 세워 북을 울리며 그들에게 합류했다. 조선군의 포격에 외선들이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가라앉았다. 간간히 일어나는 백병전 속에서 부도독의 서슬퍼런 칼날이 외적들을 난도질하자 그 흉악하던 놈들의 발걸음도 일순간 움직임을 잃었다. 그것도 잠시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고 비명이 터져나왔다. 악귀 같은 외적들의 함성이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지만
선봉의 조선 수군과 부도덕의 분전으로 대부분의 적들을 제압했다. 그러나 이곳에는 심한 도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우리와 격전을 치른 것은 극히 일부일 뿐, 그들의 본대는 이곳을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순천을 향해 정면으로 돌파했다. 하지만 그곳엔 횡으로 겹겹이 뻗어 포문을 연 채 노야의 명령만을 기다리는 조선의 수군이 전의를 불태우고 있었다. 과연 노야의 통찰은 대단했다. 모든 적선이 관음포에 고립되어 진퇴양난의 형세가 되었다. 외교성에 처박힌 소서행장의 군세가 등장하기 전에 이들을 반드시 섬멸해야만 했다. 일말의 고민도 없이 노야의 본대에서 송곳 같은 움직임이 일어났다. 1점 돌파하는 반옥선의 진격은 외적들의 옆구리를 분쇄하며 군세를 반으로 갈랐다. 그 뻗어가는 중심에서 7년의 원념을 담은 통곡의 포탄들이 양단된 외적들의 군선을 모조리 분멸시켰다. 나와 부도독 그리고 자랑스런 대명의 수군들도 허둥대는 외적들을 소탕하기 위해 전진했다. 쉬지 않고 포탄을 쏘아댔고 외적이 지척까지 다가오면 화실을 날렸다. 한 번 붙은 불의 기세는 더욱 거세졌고 바람까지 적을 향해 부니 적들은 모두 바다로 뛰어내렸다. 승리를 예상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곳곳에 불이 붙지 않은 배들이 없었다. 외적들의 배가 아니었다. 어둡고 차가운 이 바다 위에 모든 배가 불이 붙고 모든 배에서 난전이 일어났다. 자신들의 군선이 불에 타 사라질 것을 알면서도 배를 지키기 위해 칼을 휘두르며 비명을 질러댔다. 배들을 태우는 화마가 달빛보다 밝게 온 바다를 비추었다. 보성과 총성, 함성과 괴성, 온갖 병장기 소리가 모두 합쳐지더니 정적이 찾아왔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옹원현에서 따라온 오래된 나의 벗들, 광동에서 함께한 대명의 용사들의 사람을 죽이는 얼굴, 공포에 짓눌린 얼굴, 고통에 구겨진 얼굴, 죽음에 평안한 얼굴, 모든 이의 수만 가지 표정을 두 눈에 새겼다. 진잠, 계금, 심리, 나의 부관들이 온몸이 성한 데 없이 빛을 갚은 채 장칼을 휘두르며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경략의 말대로 다 끝난 전쟁이거늘 미련한 나 하나 때문에 수천의 목숨이 이 바다에서 사라졌다. 등, 자룡, 포탄의 불길이 부도덕의 반옥선을 집어삼키고 외적 수십이 배에 올라탔으나 부도덕은 불 속에서도 한 마리 맹수같이 외적들을 도륙했다. 하지만 중과부적이었다. 외적들은 벌레떼 마냥 몰려들었고 놈들의 탄환이 부도덕을 덮쳤다. 눈앞에서 파편이 날아가고 뜨거운 불길이 나를 뒤덮었다. 달빛에 칼날 여러 개가 번쩍이더니 우리 병사들의 목이 떨어지고 피가 솟구쳤다. 어느새 조선수군 몇몇이 우리 배에 올라타서 그들을 저지했다. 군관 여럿이 날 끌고 물러나며 무어라 떠들어대는 찰나 바다 위 차가운 전장에 심장을 요동치게 만드는 북소리가 뜨겁게 울려 퍼졌다. 나는 이 바다에서 죽지 않을 것이다. 아직 싸울 만한 우리 배들을 불러 모아 혈투를 벌이고 있는 조선 수군을 구원했다. 행장은 나타나지 않았고 노야의 본대는 압도적으로 심한도노의 군선을 제압했다. 이로써 외적들의 전의가 꺾였음이 분명하건만 그 기세는 식을 줄을 몰랐다. 이 미친 것들은 배를 버리고 도망친 놈들이 없이 모두가 정면을 뚫고 들어왔다.
일정한 간격으로 놈들의 탄환이 쏟아졌고 그때마다 우리 연합군의 지휘관들이 쓰러졌다. 우리가 분명 제압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놈들에게 쫓기는 듯한 흉폭한 기세였다. 하지만 그 군세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지독한 사투 속에 빠져나가지 못한 적들을 모두 섬멸했다. 적의 주요 병력을 격퇴한 큰 승리였다. 허나 조선의 진중에서는 함성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 그들도 흐느끼며 슬픔을 노래하네. 파도에 부서지며 바람이 되어 마지막 숨결로 너를 부르며 이 몸은 바다에 묻히리라. 이 바다여 부디 나를 기억하여라. 이 바람아 부디 나를 잊지 말아라. 바람이 전해온 슬픈 이야기 아직도 시간